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여보, 어머님이 비밀번호를 바꾸셨어요. 이제 어머님 카드로 장을 볼 수가 없게 됐다고요. 아내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 20분 후 아들이 소리를 지르며 집으로 들이닥쳤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아직 다른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삐걱거리는 경첩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다. 그 소리가 복도를 따라 울려 퍼지는 순간 나는 아들 민준이 대화를 하러 온 게 아니라 태풍처럼 몰아치러 왔다는 것을 직감했다. 평범한 화요일 오후 2시 나는 침실에서 막 세탁한 수건을 차곡차곡 개고 있었다. 그때 마룻바닥을 쿵쿵 울리는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다. 익숙한 목소리였. 엄마, 어디 계세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내가 아들의 고등학교 시절 이후로는 들어본 적 없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숨을 잠시 멈추고 복도로 나갔다. 42살의 아들이 서울에 있는 내 거실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고 주먹은 굳게 쥐어져 있었다. 남편을 닮은 그의 눈은 차갑고 매섭게 나를 쏘아보고 있었다. 내 속이 서늘하게 식어내렸다. 수진이가 왜 울면서 전화한 거예요? 엄마가 카드 비밀번호를 바꾸셨다면서요? 마트에서 장다 보고 계산하려는데 결제가 안 돼서 망신만 당했대요. 사람들 앞에서 아내 얼굴에 똥칠을 하신 거라고요. 나는 문가에 얼어붙었다. 일은 평생을 살면서 힘든 일을 겪을 때 평정심을 유지하는 법을 배웠지만 남의 일과 내 자식이 집까지 찾아와 소리 지르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민준아, 목소리 낮추렴. 나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교양 있는 사람들이잖니. 그리고 비밀번호는 바꾼 거 맞다. 그 카드는 내 거니까. 엄마, 우린 가족이잖아요.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이렇게 발목을 잡으시면 어떡해요? 아들은 내게 두 걸음 다가왔다. 난생 처음으로 불길한 징조처럼 명치 끝이 꽉 막혀오는 것을 느꼈다. 그 카드는 내 명의로 된 거야. 민준아, 내 돈이라고. 엄마 돈이요? 진심이세요? 언제부터 그렇게 인색해지셨어요? 그의 말은 돌멩이처럼 날아와 밝혔다. 수진이가 산 건다 식료품이랑 세제 같은 그냥 집안 살림에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나는 침묵했다. 지난주에 카드 명세서를 확인했을 때 화장품에 30만 원, 옷에 40만 원 이상,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70만 원 넘게 쓴 내역이 있었지만 지금 그 얘기를 꺼내지는 않았다. 아들아, 뭔가 특별히 필요한 게 있으면 말을 하렴. 차분히 얘기하면 되잖니. 하지만 아무나 쓰라고 비밀번호도 없는 카드를 그냥 두진 않을 거다. 아무나요? 지금 제 아내를 아무나라고 하신 거예요? 수진이는 남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라고요. 나는 창가에 있는 내 안락의자에 주저앉았다. 40년 전 민준이에게 젖을 물리던 바로 그 의자였다. 그 의자에 내 영혼이 깃들어 있는 것만 같았다. 손이 배신자처럼 떨렸지만 나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해야 했다. 수진이는 언제나 이 집에서 환영받는 손님이야. 내가 말했다. 하지만 내 은행 카드는 가족 배달 서비스가 아니란다. 민준이는 우리의 갇힌 짐승처럼 거실을 서성였다. 에어컨이 켜져 있었지만 그의 관자놀이에는 땀이 흘렀다. 엄마한테서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가 내뱉었다. 평생을 관대하게 모든 사람을 도우셨잖아요. 그런데 정작 가족에게 도움이 필요할 땐 이렇게 구두쇠처럼 구시는군요. 구두쇠라는 단어는 고함보다 더 아프게 나를 때렸다. 남편 지훈이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아들을 키우고 아들 대학 등록금을 대기 위해 몇 년간 부업을 마다하지 않았던 나. 아들의 첫 아파트 계약금을 보태준 나에게 구두쇠라니. 민준아,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내 집에서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용납 못한다. 그럼
제대로 설명이라도 해보세요. 왜 밤중에 아무 말도 없이 다 바꿔버리신 거냐고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등이 욱신거렸지만 서 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카드 명세서를 다시 살펴보다가 내가 승인하지 않은 지출 내역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내 동의 없이 너무 많은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어. 그 지출들 다 엄마랑 상의했던 거잖아요. 아니, 민준아, 상의한 적 없다. 처음으로 아들은 입을 다물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을린 피부 위로 목에 핏대가 붉어져 나왔다. 수진이는 카드 쓰기 전에 항상 엄마한테 여쭤본다고 했어요. 수진이가 거짓말을 하는 거구나. 나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고 침묵은 끈적하게 무거워졌다. 내 아내를 모욕하는 건 참지 않겠습니다. 아들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모욕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야. 사실은 엄마가 편집증에 걸리셨다는 거죠. 이제 저희가 엄마 재산을 관리해 드려야 할 때가 온 것 같네요. 엄마가 더 이상 어리석은 짓을 못 하시게요. 그 순간 나는 전류에 감전된 듯한 충격을 받았다. 내 아들이 내 돈을 관리할 권리를 빼앗겠다고 제안하고 있었다. 민준아, 그만 돌아가거라. 내가 말했다. 새 비밀번호를 알려주시기 전에는 안 가요. 안 된다, 아들아. 안 된다고 했어. 여긴 내 집이고 이건 내 결정이다. 수진이가 필요한 게 있으면 직접 나한테 와서 부탁하라고 하렴. 아들은 문 쪽으로 향하다가 문턱에서 멈춰섰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워졌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변덕 그만 부리실 때 다시 얘기하죠. 이건 변덕이 아니야, 민준아. 내 결정이라고. 어리석은 결정이죠. 이 일이 우리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깨닫게 되면 후회하실 겁니다. 그의 말은 잊기 힘든 위협처럼 공중에 떠 있었다.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니? 경고하는 겁니다. 수진이 상처 많이 받았어요. 이런 일을 겪고도 엄마를 보고 싶어 할지 모르겠네요. 그건 그 아이의 선택이겠지? 내가 말했다. 그는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있잖아요. 엄마 말이 맞아요. 그건 엄마 결정이고 우린 우리 결정을 내릴 겁니다. 문이 매몰차게 닫히고 그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나는 거실에 홀로 남아 미세하게 떨고 있었다. 베란다에 난초들이 물을 달라고 축 늘어져 있었지만 물뿌리개를 들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창가로 다가가 그의 차가 길모퉁이를 급하게 도는 것을 오랫동안 지켜보았다. 타이어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마치 핸들이 아니라 과거를 잘라내는 소리 같았다. 40년의 모성애가 결국 이런 결말에 다다랐다. 내 유일한 아들이 내 돈을 지키겠다는 이유로 나에게 소리치고 있었다. 집안의 정적은 더 이상 아침의 평화로운 고요함이 아니었다. 공기가 쇠맛으로 바뀐 듯 끈적하고 무거웠다. 나는 의자로 돌아와 눈을 감았.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대화가 머릿속에서 되풀이되었다. 그의 말, 그의 말투, 그의 분노. 모든 것이 단 하나의 비밀번호, 정당한 내 권리 때문이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것이 비밀번호의 문제가 아니라 통제와 경계의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수년 만에 처음으로 안 되라고 말한 것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전화벨이 한 번, 두 번 울렸다. 받지 않았다. 자동 응답기가 작동했다. 수진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어머님, 집에 계신 거 알아요. 만족스러우시겠네요. 민준 씨는 거의 죽어가요. 왜 저희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뚝 소리와 함께 다시 정적이 흘렀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눈을 떴다. 시계는 3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아침은 빨래와 꽃으로 시작되었는데 오후 3시가 넘자 마치 일주일을 살아낸 것 같았다. 나는 부엌으로 갔다. 밥보다 손을 움직일 일이 필요했다. 힘들 땐 단순한 일이 약이 된다. 감자를 깎고 국을 끓이고 물이 끓는 소리와 월계수잎 향기를 맡는 것. 하지만 감자를 깎는 동안에도 민준이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분노는 처음 보는 것이 아니었지만 그 눈 속의 냉기는 처음이었다. 마치 나를 꿰뚫어보며 더 이상 존중할 가치가 없다고 결론 내린 듯한 눈빛. 그 맑고 화창했던 오후의 풍경은 내가 곧 겪게 될 악몽의 시작에 불과했다. 30년간 나는 정해진 일과 속에서 살아왔다. 남편 지훈이 세상을 떠나기 전 선물해준 커피 메이커로 아침 6시에 커피를 내렸다. 마당으로 나가 아침 햇살에 데워지는 보도블록을 보고 난초와 제라늄의 상태를 확인했다. 마치 세상의 질서가 그것에 달려있기라도 한 것처럼. 민준이가 12살 때 남편의 장례를 치른 후 나는 오직 규칙적인 생활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점심시간, 숙제시간, 잠자리에 드는 시간, 명확한 규칙과 이해하기 쉬운 경계가 훌륭한 남자를 키워낸다고 믿었다. 우리가 사는 2층짜리 단독주택은 40년 동안 우리의 요새였다. 지훈은 내가 민준이를 임신했을 때 이 집을 샀다. 우리는 20년 만에 대출금을 모두 갚았고 각각의 방은 누군가의 역사를 품게 되었다. 민준이는 마당에서 걸음마를 배웠고 나는 부엌에서 수천 번의 가족 식사를 준비했다. 거실에서는 온갖 생일 파티가 열렸다. 이웃들은 나를 언제나 기꺼이 도와주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 옆집 최 여사님이 아팠을 땐 2달간 죽을 쏘아다 드렸고 아랫집 아들이 여행 경비가 부족했을 땐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었다. 너그러움은 나에게 남편에 대한 기억을 지키는 방식이었다. 민준이는 착하고 성실하고 예의 바르고 내게 다정한 아이로 자랐다. 25살에 회계사로 취직했을 때 나는 밤낮으로 일한 보람을 느끼며 자랑스러워했다. 우리는 한 팀처럼 지냈다. 아들은 내 세금 문제를 처리해 주었고 나는 일요일마다 아들에게 저녁을 차려주었다. 우리는 자주 그리고 편안하게 만났다. 모든 것은 아들이 수진이를 데려왔을 때 변했다. 처음 그녀와 함께 왔을 때 오븐에서는 마침 내가 만든 갈비찜이 맛있게 익어가고 있었다. 그 냄새는 어린 시절과 명절의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민준이는 소년처럼 웃으며 내 한 달 연금으로는 어림도 없을 옷을 입고 완벽한 네일아트를 한 세련된 여자의 손을 잡고 있었다. 엄마, 이쪽은 수진이에요. 제 인생의 여자죠. 수진이는 반듯하게 미소 지었다. 새하얀 치아,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훑어보며 자신의 그림에 나를 끼워 맞추려는 듯한 평가적인 시선. 악수는 힘주어 했지만 차가웠다. 만나서 반가워요, 어머님. 민준 씨한테서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저녁 식사 동안 그녀는 내 갈비찜을 칭찬하고 정원에 대해 묻고 가족 사진을 보며 모든 것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는 듯했다. 그들이 떠난 후 나는 운이 좋구나. 며느리 하나는 잘 얻었네라고 생각했다. 그 후의 방문들도 비슷했다. 수진이는 꽃을 가져오고 상 차리는 것을 돕고 청담동에 있는 자신의 부티크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민준이는 그녀 곁에서 빛이 났다. 내게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결혼식은 작지만 우아하게 치러졌다. 나는 비용의 절반을 댔다. 그들이 부탁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제안했다. 하나뿐인 아들, 시어머니가 될 유일한 기회였다. 드레스, 꽃, 메뉴, 음악까지 모든 것을 수진이가 골랐다. 나는 그저 서명하고 카메라 앞에서 미소 지을 뿐이었다. 결혼 후 첫 몇 달간은 일요일 저녁 식사가 계속되었다. 그들은 함께 와서 신혼생활에 대해 이야기했고 집은 다시 민준이가 어렸을 때처럼 활기로 가득 찼다. 첫 번째 도움 요청은 순진하게 시작되었다. 어머님, 조금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수진이가 조용하고 거의 겁먹은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아파트 때문에 빠듯해서 월급날까지 버티기가 힘드네요. 하니 30만 원이면 될 것 같아요. 금요일에 바로 갚을게요. 나는 별 생각 없이 돈을 주었다. 30만 원이 뭐 대수랴. 내게는 저축해둔 돈이 있었고 젊은 부부의 시작은
항상 힘든 법이다. 하지만 금요일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새로운 부탁이 찾아왔다. 엄마, 50만 원만 더 빌려주세요. 수진이가 회사에 입고 갈 옷이 필요하다는데 제 성과급은 다음 달에나 나온대요. 민준이가 말했다. 30만 원, 그리고 45만 원, 그리고 70만 원, 액수는 점점 커져갔다. 항상 곧 갚겠다는 약속과 지금은 좀 빠듯하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반년 후, 내가 임시로 빌려준 돈은 350만 원에 가까워졌다. 일요일 식탁에서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들아, 내가 일일이 계산하는 사람은 아닌 거 알지? 하지만 300만 원이 넘는 돈은 작은 게 아니잖니. 엄마, 갚을 거라니까요. 민준이는 당황하며 내가 왜 그렇게 정확히 계산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우린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맞지. 내가 말했다. 하지만 순서는 있는 법이야. 수진이가 환한 미소로 끼어들었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저희가 너무 해펐네요. 그럼 이렇게 해요. 어머님 마음 편하시라고 제 카드를 담보로 맡겨둘게요. 나는 그들의 카드가 아니라 내 돈이 필요했지만 가족과 흥정하는 법을 몰랐기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일주일 후 수진이는 다른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흥분한 목소리였다. 어머님 큰일 났어요. 제 카드가 정지됐어요. 친정어머니 약을 급하게 사야 하는데 어머님 카드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오늘 하루만요. 나는 카드를 주었다. 오늘 하루만 약 사는 거니까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밤에 습관적으로 카드 명세서를 확인했다. 약국, 그래, 그건 괜찮았다. 하지만 그 아래에 다른 내역들이 있었다. 화장품에 60만 원, 옷에 40여만 원, 고급 레스토랑에서 10만 원이 넘는 금액. 아침에 내가 묻자 수진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세일을 너무 크게 하길래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일 바로 갚으려고 했어요. 그녀는 내일도, 일주일 후에도, 한 달 후에도 돈을 갚지 않았다. 대신 내 카드가 필요한 급한 일들이 반복되기 시작했다. 언니 생일이라 오늘 꼭 선물을 사야 한다거나, 결혼식에 신고 갈 구두가 필요하다거나, 부장님 환갑이라거나, 민준이와의 기념일이라거나, 모든 것이 급하고 중요했다. 빚을 즉시 갚겠다는 약속은 항상 뒤따랐다. 1년 후 나는 얼마나 많은 돈이 내 손을 거쳐 나갔는지 세는 것을 포기했다. 저축액은 매달 줄어들었고 내가 대화를 시도할 때마다 민준이는 나를 죄인으로 만들었다. 엄마, 왜 저희한테 그렇게 좀스럽게 구세요? 엄마는 충분히 있으시잖아요. 저희는 이제 막 자리 잡으려고 노력하는 중이라고요. 좀스럽다는 또 다른 단어가 몇 주 동안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일요일 저녁 식사는 어색해졌다. 내가 요리하면 그들은 먹었다. 대화는 항상 돈, 청구서, 예상치 못한 지출, 그리고 돈이 없어 놓치는 기회들로 귀결되었다. 차가 좀 더 좋았으면 더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수진이가 새로 산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더 괜찮은 동네로 이사하면 삶의 질도 달라질 텐데. 민준이가 내 스튜를 3번째 퍼가며 맞장구 쳤다. 나는 말없이 들으며 깨달았다. 이것은 대화가 아니라 다음 필요를 위한 밑밥 깔기라는 것을. 그러던 어느 평범한 목요일, 난초에 물을 주다가 문득 등골이 오싹해지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지난 반년 동안 내 연금과 저축액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었다. 내 저축액은 누군가의 화려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증발하고 있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동이 틀 때까지 얼마나 많은 돈이 나갔고 그들이 얼마를 빚졌으며 내가 파산하기까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계산했다. 아침 커피는 재앙처럼 썩고 꽃들은 시들어 보였다. 집안의 정적은 선고처럼 느껴졌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어떻게 이 말을 가족에게 꺼내야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을 폐허로 만들지 않을 수 있을까?
그 후 몇 달은 작은 거짓말과 큰 손실로 이루어진 느린 고문이었다. 매주 새로운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 각 상황은 내 카드를 필요로 했다. 그리고 매번 오늘 하루만이라는 약속은 내가 승인하지 않은 명세서의 항목들로 변해 있었다. 어머님, 민준 씨 항생제를 급하게 사야 해요. 수진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전화했다. 어머님 카드 1시간만 빌릴 수 있을까요? 1시간 후 휴대폰으로 60만 원이 의류 매장에서 결제되었다는 알림이 왔다. 수진아, 이 지출은 뭐니? 어머나, 말씀드리는 걸 깜빡했네요. 속옷이 다 낡아서 급하게 필요했어요. 민준 씨가 잔소리를 해서요. 그 후로는 속옷 3벌을 할인받아 사는 것이 왜 양만큼이나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정직한 아들을 키웠던 나는 어느새 내 기억력을 의심하고 있었다. 일요일 저녁 식사는 재무 분석 시간이 되었다. 수진이는 머릿속에 미래의 지출 목록을 가득 채우고 와서는 그것 없이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준 씨 사촌 결혼식이 있는데 저희도 꿀리지 않게 보여야 하잖아요. 그녀가 말했다. 80만 원짜리 드레스 없이는 거기 못 가요. 다들 엄청 우아하게 하고 올 거란 말이에요. 나는 민준이에게 그 사촌이 유일하게 친한 친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접시에서 눈을 떼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인맥 관리에 중요해. 그가 덧붙였다. 일이라는 게 누구랑 어울리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 그는 평범한 회사의 회계팀에서 일했고 사교계 인맥 같은 건 필요 없었다. 하지만 인색한 늙은이로 보이지 않으면서 반박할 방법을 나는 이미 잃어버렸다. 어느 날 오후 난초에 물을 주는데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 김혜숙 여사님, 전자제품 매장 하이마트에서 180만 원 상당의 구매를 승인하시겠습니까? 180만 원? 나는 전자제품을 산 적이 없었다. 승인하지 않습니다. 카드 정지하고 재발급해 주세요. 전화를 끊자 손이 떨렸다. 수진이는 화요일부터 편두통 약을 산다며 내 카드를 가지고 있었다. 20분 후 전화가 울렸다. 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였다. 지금 마트에서 카트 가득 물건 담았는데 카드가 안 긁히잖아요. 그건 내 카드가 아니야. 수진아. 내 카드지. 승인되지 않은 구매 때문에 내가 정지시켰어. 제 모든 구매는 다 필요한 거였어요. 전자제품도 필요했다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신경질적인 웃음소리. 그건 민준 씨가 회사에서 쓸 컴퓨터가 필요해서요. 쓰던 게 고장나서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게 큰 돈을 쓰기 전에 나한테 물어보지 않았니? 어차피 거절하실 거였으니까요. 저희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어머님은 항상 안 될 이유만 찾으시잖아요. 그 말은 뺨을 맞은 것처럼 아팠다. 2년 동안 내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는데 이제 내 돈을 지켰다는 이유로 악당이 되어 있었다. 와서 얘기하자. 내가 말했다. 못 가요. 카트 가득 물건 담았는데 계산할 돈이 없다고요. 현금 가져오세요. 당당한 요구였다. 나는 소리를 끄고 식탁에 앉았다. 지난 6개월간의 명세서를 꺼내 월별로 정리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1월에 내 계좌와 예금에는 약 7천만 원이 있었다. 6월이 되자 거의 4천만 원이 사라져 있었다. 레스토랑, 명품 의류, 향수, 신발, 주말 여행, 기본적인 생활비는 푼돈에 불과했다. 자물쇠가 철컥 열리더니 노크도 없이 민준이와 수진이가 제 집처럼 들어왔다. 엄마, 카드 왜 그래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분노보다 피로가 더 묻어 있었다. 내가 정지시켰어. 내가 승인하지 않은 지출을 발견해서. 수진이는 소파에 앉아 팔짱을 끼고 턱을 치켜들었다. 모든 지출은 다 상의 드렸잖아요. 어머님이 뭘 잊어버릴 때마다 카드를 정지시킬 순 없어요. 난 아무것도 잊지 않았어. 내가 말했다. 180만 원짜리 컴퓨터는 물어보지도 않고 사기엔 너무 큰 금액이야. 민준 씨한테
장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넌 나한테 두통약이 필요하다고 했. 민준이가 깊은 한숨을 쉬며 내 맞은편에 앉았다. 때로는 상황이 급변하기도 하죠. 네, 두통약도 필요했지만 마침 하이마트에서 세일을 하길래 안 살 수가 없었어요. 180만 원짜리 세일은 응급 상황이 아니라 사치야. 사치가 아니라 업무 도구라고요. 고집스럽게 말했다. 그럼 네 월급으로 사렴. 수진이가 벌떡 일어났다. 이렇게 반응하실 줄 알았어요. 저희가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어머님은 항상 저희에게 상처 줄 방법을 찾아내시죠. 난 너희에게 상처 주는 게 아니야. 내 돈을 존중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지. 어머님 돈은 항상 어머님 것뿐이죠. 그녀가 차갑게 말했다. 우린 가족인데, 가족 돈은 가족을 위해 쓰는 거잖아요. 내 돈은 내 거야, 수진아. 내가 40년 동안 번 돈이라고. 민준이가 일어나 방을 서성였다. 엄마 입장 이해해요. 하지만 우리 입장도 이해해 주세요. 저희는 이제 다른 수준으로 올라서고 있어요. 지원이 필요하다고. 2년 동안 내가 너희를 지원했어. 내가 말했다. 800만 원 이상이 나갔어. 저희가 그렇게 많이 썼을 리가 없어요. 수진이가 발끈했다. 나는 펼쳐놓은 서류들을 가리켰다. 여기 명세서가 있어. 직접 보렴. 아무도 식탁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민준이는 그저 반복할 뿐이었다. 저희는 엄마를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이렇게 예고도 없이 카드를 정지시키는 건 굴욕적이라고요. 너희가 계산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게 마치 내가 당연히 내줘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더 굴욕적이야. 수진이가 계산대에서 사람들 다 보는데 거절당했어요. 민준이가 쏘아붙였다. 그 애가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건 그의 카드도 아니고 더군다나 가족 공동카드도 아니야. 가족 공동카드라는 말이 내 머릿속에 메아리 쳤다. 내 동의 없이 내 돈이 공동재산으로 둔갑해 있었다. 나는 창가로 다가갔다. 햇살 아래 난초들이 피어 있었다. 하얀 제라늄은 위로 뻗어 있었고 부겐빌레아는 담장을 타고 올랐다. 내가 돌보는 모든 것은 자라나고 있었지만 우리 관계는 그렇지 않았다. 오늘은 이만하자. 그만 돌아가거라. 나는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엄마, 제발요. 혼자 있고 싶구나. 그들은 문으로 향했다. 문턱에서 민준이가 멈춰섰다. 어머님이 입장을 제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일로 우리 관계가 망가지는 걸 원치 않아요. 문은 조용히 닫혔다. 이번에는 고함이나 문 닫는 소리 없이 그저 어딘가 견고해 보였던 것이 금이 가는 듯한 느낌만 남았다. 사흘 동안 집안에는 기묘한 정적이 흘렀다. 급한 질문을 하는 민준이의 전화도, 비상사태를 들고 오는 수진이의 갑작스러운 방문도 없었다. 마치 내가 생각을 바꿀 시간을 주는 것 같았다. 금요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어설픈 조치는 그만. 전체 그림을 봐야 해.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다. 화면에 뜬 숫자가 명치를 강타했다. 2년 전 약 7천만 원. 지금은 거의 4천만 원이 사라졌다. 나는 24개월간의 모든 명세서를 출력했다. 프린터는 20분 동안 윙윙거리며 내 돈으로 쓰인 남의 삶을 이야기하는 숫자들로 가득한 종이를 뱉어냈다. 나는 그것들을 식탁에 펼쳐놓고 표시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평범한 식료품, 이것은 소박한 카페, 그리고 이것은 그 외의 모든 것. 3월, 보석 가게에서 70여만 원. 나는 보석을 사지 않는다. 4월, 여성 의류에 110만 원. 나는 그런 옷을 입지 않는다. 5월, 스파에서 100만 원. 나는 스파에 가지 않는다. 6월, 전자제품에 150만 원, 180만 원. 나는 간단한 스마트폰도 겨우 다룬다. 7월, 향수와 화장품에 약 120만 원. 내 향수는 3만 원짜리고 반년을 쓴다. 매달 누군가의 영수증 속 내가 가본 적 없는 곳에서 내 돈이 쓰이고 있었다.
나는 은행에 전화를 걸었다. 지난 2년간 제 카드의 모든 거래 내역을 날짜, 시간, 주소까지 상세하게 보내주세요. 등기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사님 카드에 접근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라니? 나는 전화를 끊고 방으로 들어가 서류를 담아둔 철제 상자를 열었다. 여권, 증명서, 보험증권, 그리고 맨 밑바닥에서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발견했다. 내 카드의 앞뒷면과 CVC 코드까지 선명하게 복사된 사본이었다. 아래에는 익숙한 둥근 글씨체로 비상시를 위해 씻으라고 쓰여 있었다. 언제 이런 짓을 했을까? 내가 없을 때 내 방에 들어왔을까? 얼마나 오랫동안 내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까? 전화벨이 울렸다. 어머님, 잘 지내세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결혼 후 첫 몇 달, 그녀가 무언가 부탁할 것이 있을 때처럼 다정했다. 요 며칠 못 뵈었더니 보고 싶네요. 그런데 드릴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어머님 카드 뒤에 숫자 3개 있는 거 기억나세요? 그거 좀 알려주세요. 온라인으로 뭘 좀 주문하려고요. 세상이 멈췄다. 그녀는 사본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치 사소한 일인 양 코드를 묻고 있었다. 수진아, 그 카드 어디 있니? 저한테 있죠. 늘 그랬잖아요. 어머님이 비상시에 쓰라고 주셨잖아요. 매번 어머님께 달려가지 않아도 되게요. 나는 카드를 영원히 준 기억이 없었다. 하루 저녁까지 약 사러 갈 때 그녀의 버전에서는 내가 마치 무기한 양도 계약서에 서명한 것 같았다. 카드 돌려주렴.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내가 가지고 있고 싶어서. 그럼 저희는 긴급한 일 생기면 어떻게 해요? 매번 어머님 귀찮게 할 순 없잖아요. 매번 허락을 받도록 해. 긴 침묵이 흘렀다. 직접 뵙고 얘기해요. 제가 갈게요. 아니, 그냥 카드만 돌려줘. 제가 갈게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20분 후 민준이의 차가 대문 앞에 멈췄다. 초인종은 예의 바른 손님처럼 울렸다. 내가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미소 짓는 수진이가 혼자 서 있었다. 들어가도 될까요? 그녀는 거실로 들어와 앉더니 핸드백에서 내 카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지만 밀어주지는 않았다. 이걸 드리기 전에 우리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를? 왜 저희를 못 믿으세요? 왜 저희를 남처럼 대하세요? 왜 이렇게 변하셨어요? 난 변하지 않았어. 그저 내 돈을 지키고 있을 뿐이야. 누구로부터요? 저희로부터요? 가족으로부터요? 그녀는 일어나 방을 돌아다니며 마치 이곳의 주인인 양액자를 바로잡았다.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어머님께 해가 될 일은 절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 어머님은 저희를 적으로 보시네요. 난 누구도 적으로 생각하지 않아. 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싶을 뿐이야. 정확하게. 그녀는 상처받은 표정으로 돌아섰다. 그럼 제 취향과 판단을 못 믿으신다는 거네요. 결혼한 지 2년인데 아직도 저는 어머님께 남인가 봐요. 넌 내 아들의 아내지만 내 돈은 내 거야. 그녀는 고양이처럼 부드럽게 다가와 앉았다. 나이가 들면 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속삭이듯 말했다. 어느 나이가 되면 사람들이 조심스러워지고 푼돈 하나에도 벌벌 떨게 된대요. 나이. 그 단어는 얇은 위협처럼 공중에 떠 있었다. 무슨 뜻이니? 나쁜 뜻은 아니에요. 정말. 그냥 노인분들이 가끔 의심이 많아지시잖아요. 아주 조금요. 민준이가 했던 말과 똑같았다. 더 정중할 뿐. 내 카드를 내가 갖고 있겠다는 게 의심이 많은 건가? 도둑질을 생각하는 게 의심이 많은 건가? 누가 도둑질 얘기를 했어요? 그녀가 즉시 말을 낚아챘다. 어머님 행동이 그렇잖아요. 카드를 정지시키고 보고를 요구하고 은행에 연락하고 마치 저희가 범죄자라도 되는 것처럼요. 나는 일어섰다. 거리가 필요했다. 카드 돌려줘. 알았어요. 마침내 그녀가
카드를 내 쪽으로 밀어주었다. 나는 카드를 블라우스 주머니에 넣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이제부터 긴급 상황이 생길 때마다 어머님이 직접 일어나서 가셔서 이체하셔야 할 거예요. 힘드실 텐데 감당할 수 있어? 확실하세요? 밤은 길고 약국이 항상 가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고요. 그녀는 경고하는 것인지 겁주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상황에 따라 해결하겠지.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다. 그러시든가요? 나중에 모든 게 얼마나 복잡해졌는지 깨닫고 후회만 안 하시면 돼요. 문 앞에서 그녀는 돌아보았다. 가장 서운한 게 뭔지 아세요? 2년 동안 어머님을 친엄마처럼 생각했는데 이제 어머님은 저를 남으로 보시네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순간 가슴속에서 죄책감이 스쳤다. 아주 잠깐, 그리고 사라졌다. 너희는 가족이야, 수진아. 하지만 내 돈은 내 거야. 그녀는 슬픈 듯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나이, 의심. 나는 상자에서 그 카드 사본을 꺼내 스탠드 불빛 아래서 증거물처럼 살펴보았다. 앞뒷면에 선명한 사진, 모든 숫자, 모든 코드. 이것은 만약의 경우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계획된 것이었다. 그 순간 침실의 정적 속에서 나는 깨달았다. 나는 편집증에 걸린 게 아니었다. 나는 너무 사람을 믿었던 것이다. 그리고 더 나쁜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사흘 후 은행에서 등기우편이 도착했다. 날짜, 시간, 주소, 단말기 정보까지 모든 것이 상세하게 기록된 완전한 명세서였다. 나는 진한 홍차를 우려내고 서류를 식탁에 펼친 뒤 내 돈으로 쓰인 남의 일기장을 보듯 한 줄 한 줄 뜯어보기 시작했다. 새벽 3시 25분 ATM기에서 현금 인출. 지난 3개월 동안 6차례 한 번에 50만 원씩 총 270만 원가량. 그 시간에 나는 분명 내 집에서 자고 있었다. 심지어 창턱에 말려두었던 난초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던 기억까지 났다. 그 다음은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서의 구매 내역이었다. 명품 부티크, 고급 레스토랑. 그 외에도 자잘하지만 합치면 상당한 금액들이었다. 그리고 가장 불쾌한 것은 같은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진 거래들이었다. 저녁 8시에 레스토랑에서 계산이 이루어졌고 바로 그 8시에 도시 반대편 의류 매장에서 결제가 이루어졌다. 물리적으로 하나의 카드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그냥 카드가 아니라 동시에 결제가 가능한 정확한 복제 카드를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나는 수화기를 들고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긴장되어 있었다. 민준아, 명세서가 왔는데 내가 없는 곳에서 카드가 사용되었더구나.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정확히 무슨 말씀이세요? 새벽 3시에 현금이 인출되고 동시에 다른 장소에서 구매가 이루어졌어. 저희한테 긴급 상황에 쓸 권한을 주셨잖아요. 그가 빠르게 말했다. 때로는 편한 시간에 일어나지 않기도 하죠. 3개월 동안 6번이나 밤중에? 그건 레스토랑 다녀온 후 한 번 그런 게 아니잖니. 그리고 동시에 결제된 건 어떻게 설명할 거니? 제가 엄마한테 모든 상황을 일일이 보고해야 하나요? 짜증 섞인 목소리였다. 저희가 어린애들도 아니고요. 내 돈에 관한 얘기야. 현금으로만 270만 원이 나갔어. 어디에 썼는지 알고 싶구나. 필요한 데 썼어요. 그가 잘라 말했다. 또 그 수사놀이 시작하지 마세요. 저희 지금 갈게요. 민준아, 기다려. 하지만 그는 이미 전화를 끊었다. 40분쯤 지나 내가 비상시에 쓰라고 줬던 열쇠로 문이 열렸다. 내가 현관까지 채가기도 전에 그들은 이미 거실에 들어와 있었다. 민준이는 의자 끝에 걸터 앉았고
수진이는 소파 등받이에 기댄 채 팔짱을 꼈다. 이건 통제 불능이에요.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님의 의심, 은행에 대한 협박, 이런 조사들. 이건 정상이 아니라고요. 남의 돈을 허락 없이 쓰는 게 비정상이지. 내가 말했다. 같은 시간에 두 건의 구매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해 보렴. 민준이가 서류를 집어들고 훑어보았다. 레스토랑하고 부치크. 아, 그건 제가 수진이한테 서프라이즈 선물을 해주려고 했던 거예요. 수진이가 저녁 먹는 동안 제가 선물을 샀죠. 두 거래 모두 내 카드로 이루어졌어. 내가 말했다. 그들은 찰나의 순간 시선을 교환했다. 수진이가 너무나도 반듯하게 미소 지었다. 그럼 단말기가 잠시 오류가 났거나 은행에서 그렇게 처리했겠죠. 무슨 복제 카드요? 저희가 불법적인 일을 한다고 정말 생각하세요? 나는 말없이 서랍에서 그 비상시를 위한 카드 사본을 꺼내 그들 앞에 놓았다. 수진이는 그것을 보고 눈을 가늘게 떴다. 처음 보는 것처럼. 아, 이건 제가 오래전에 찍어둔 거예요. 혹시 카드 잃어버릴까봐 번호 알아두려고요. 이게 범죄인가요? 다른 사본도 만들었니? 왜? 동시에 가게들을 돌아다니려고? 진심이세요? 그럼 야간 현금 인출은 설명해봐.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은 늦은 저녁 식사 후에 택시비 현금이 없어서요. 민준이가 끼어들었다. 그리고 엄마, 그만 좀 저희를 비난하세요. 이건 선을 넘는 거라고요. 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대답했다. 수진이는 그 사본을 움켜쥐고 잘게 찢어 눈처럼 테이블 위로 뿌렸다. 자, 됐어요? 그녀가 차갑게 말했다. 이제 마음이 편해지셨어요? 아니면 이제부터 매분 매초, 모든 외출을 다 계산할 건가요? 나는 내 안에서 분노가 아닌 단단함이 자라나는 것을 느꼈다. 내 카드와 내 정보에 대한 모든 접근을 중단하겠다. 이제 끝이야. 엄마의 그 단단함은 병적인 의심이에요. 민준이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다. 이건 더 이상 엄마가 아니에요. 나야, 민준아. 남의 변덕에 돈 대주는데 지친 나라고. 그가 다가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마치 우리가 역할을 바꿔 그가 어른이고 내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죠.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마지막 기회예요. 한 달 동안 카드를 저희한테 맡기세요. 저희가 조심해서 쓰고 모든 영수증을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불만스러우시면 다시는 부탁하지 않을게요. 수진이가 즉시 말을 받았다. 공평한 제안이네요. 긴장도 풀릴 거고요. 저희가 신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할게요. 합리적으로 들렸다. 마치 나를 생각해주는 것처럼.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부탁의 기색이 없었다. 그것은 벨벳으로 포장된 최후 통첩이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구나. 내가 말했다. 자기 가족을 믿을지 말지 결정할 시간이요? 민준이가 되물었다. 실수하지 않기 위한 시간이야. 내가 대답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 걸음 물러섰다. 좋아요. 하지만 저희도 시간을 갖죠. 그의 목소리에 피부에 소름이 돋게 하는 그 금속성의 음이 섞여 있었다. 그게 무슨 뜻이니? 엄마가 고민하시는 동안 저희도 거리를 두겠다는 뜻이에요. 매번 방문할 때마다 범죄자 취급받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들은 소란 없이 떠났다. 정적과 함께 인쇄소 잉크 냄새와 무언가 이질적인 기운이 풍기는 서류들만이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나는 찢어진 사본 조각들을 증거물처럼 봉투에 담아 서류함에 넣고 보석함 열쇠를 새로운 곳에 숨겼다. 차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셨다. 쓴맛이 더는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결정이란 제때 마셔야 하는 약과 같았다. 나는 그때 아직 몰랐다. 아들이 말한 시간이 잠시 멈춤이나 화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그들의 새로운 계획의 일부였다. 그리고 그들의 다음 아이디어는 부탁이 아니라 나를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돈을 내주는 지갑 역할로 만드는 계략이 될 것이었다. 일주일 동안 그들에게서 전화도 방문도 없었다. 처음에는 그 침묵이 안도감으로 다가왔. 나는 서두르지 않고 난초에 물을 주고 저녁에는 책을 읽고 1인분의 식사를 준비하며 만약을 대비해 몇 인분을 더 만들어야 할지 고민하지 않았다. 하지만 닷새째가 되자 그 침묵은 벌처럼 느껴졌다. 마치 내가 항복할 때까지 나를 고립시키기로 작정한 것 같았다. 토요일, 나는 옷장을 정리하다가 낡은 스카프 속에서 목걸이를 발견했다. 지훈이 결혼 10주년에 선물해준 바로 그 진주 목걸이였다. 나는 그것을 빛에 비추어 보았다. 고르고 따뜻하고 살아있는 듯한 진주알들. 그가 떨리는 손으로 잠금 장치를 채워주며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여자, 자신의 가치를 절대 잊지 말라고 속삭이던 때가 떠올랐다. 내 가치, 나는 언제부터 그것을 잊고 있었을까? 나는 방패처럼 목걸이를 걸고 집을 나섰다. 공기, 사람들, 목소리가 필요했다. 남대문 시장에서 과일 가게를 하는 박 사장님을 만났다. 김 여사님,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세요? 버티고 있어요. 나는 대답했지만 불안한 마음은 감출 수 없었다. 가족, 건강 문제로요. 그가 노인의 이해심 깊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혹시 가족들이 나를 지갑으로만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든 적 있으세요? 제가 너무 과민한 걸까요? 그는 오렌지 피라미드를 바로 세우며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75, 평생을 산 남자의 조언 하나 드릴까요? 마음속에서 뭔가 아니라고 말하면 그걸 들으세요. 어머니의 직감은 틀리는 법이 없어요. 그의 말은 실의 구슬을 꿰듯 내 생각들을 꿰뚫으며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함께했다. 그리고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물뿌리개를 들자 전화벨이 울렸다. 민준이었. 엄마, 저희도 많이 생각해봤어요. 목소리는 차분하고 평화로웠다. 엄마가 더 많은 통제를 원하시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방법을 제안할게요. 카드가 아니라 매달 고정된 금액을 주시는 거예요. 용돈처럼요. 그럼 엄마는 얼마를 주시는지 알고 저희는 얼마를 쓸 수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얼마를 말이니? 매달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요. 그는 마치 감자값을 부르듯 말했다. 그건 최근에 나가던 돈보다는 적구나. 저희도 지출을 줄일게요. 그럼 엄마도 편하시고요. 너희 둘 다 일하는데 왜 그런 돈이 필요하니? 그는 익숙한 레퍼토리로 돌아갔다. 저희도 성장해야죠. 업무에 필요한 것들, 수준, 인맥, 미래를 위한 투자. 월급만으로는 부족해요. 저희 수입은 겨우 아파트 대출금이랑 공과금, 기본적인 식비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나머지는 다 엄마 도움으로요. 그럼 분수에 맞게 살렴. 나는 조용히 말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저희가 가난하게 살길 바라세요? 나는 너희가 너희 힘으로 살길 바란다. 우리 힘이라는 게 도와줄 수 있는 엄마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의 목소리에 가시가 돋쳤다. 왜 갑자기 저희가 고생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엄마는 저희 삶을 편하게 해줄 능력이 있으면서요. 그건 너희 삶이지 내 삶이 아니니까, 민준아. 그는 한숨을 쉬었고 말투가 순식간에 변했다. 알았어요. 잊으세요. 구걸할 생각 없어요. 수진이 말이 맞았네요. 다른 방법도 있으니까. 무슨 방법? 친어머니 앞에서 구걸하며 비굴해지지 않아도 되는 방법들이요. 그는 전화를 끊었다. 월요일 아침 초인종이 울렸다. 문 앞에는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김혜숙 여사님 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한결의 강태욱 변호사라고 합니다. 아드님 박민준 씨께서 여사님의 정신적, 재정적 능력에 관한 문제로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발밑에 땅이 꺼지는 것 같았다. 죄송하지만 뭐라고요? 아드님께서는 여사님께서 보이시는 의심, 혼란, 급작스러운 결정 등의 징후에 대해 우려하고 계십니다.
여사님의 재산 처분과 관련하여 성년후견 개시 절차를 고려 중입니다. 성년후견. 나는 그 말을 되뇌며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제가 어떻게 해야 스스로를 지킬 수 있죠? 첫째,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둘째, 명확한 사고 능력을 증명하는 건강검진을 받으십시오. 셋째, 여사님께서 합리적으로 돈을 관리하고 있다는 증거를 모으십시오. 만약 공식적으로 절차가 시작되면 소환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합니다. 그는 명함과 칼을 감추는데 자주 쓰이는 얇고 정중한 미소를 남기고 떠났다. 나는 이웃인 은경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경 씨, 내가 가도 될까? 아니면 우리 집으로 와줄래? 냉정한 시선이 필요해서. 지금 바로 갈게요. 10분 후 우리는 마주 앉았고 나는 고해성사하듯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빌려준 돈, 하루만 빌려간 카드, 무단 사용, 사본, 야간 인출, 그리고 이제는 성년 후견까지. 은경 씨는 말없이 듣기만 했다. 그녀의 눈썹이 점점 날카로워졌다.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누군가 아주 체계적으로 여사님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엔 조금만 도와달라. 그 다음엔 카드를 달라. 그 다음엔 복잡하게 굴지 마라. 우린 가족이다. 그러다 여사님이 딱 버티고 서니까 아픈 사람으로 몰아가잖아요. 이건 그냥 집안 싸움이 아니에요. 혜숙 씨. 이건 계략이에요. 정말 내가 조종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확신해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이런 일을 당한 게 여사님 혼자만이 아닐 거라고 확신해요. 여사님은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자신을 지켜야만 해요. 그러다 아들을 완전히 잃게 되면 어떡하지? 은경 씨는 내 손을 자신의 따뜻한 손으로 감쌌다. 여사님이 키웠던 그 민준이는 이미 잃었어요. 지금 있는 사람은 자기 돈을 마음대로 쓰기 위해 친어머니를 무능력자로 만들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세요. 혹시 좋은 변호사 알아? 내가 물었다. 이런 사건 전문으로 하는 최고의 변호사를 알아요. 강태욱 변호사요. 노인분들의 재산 및 후견 분쟁을 전문으로 하죠. 번호 드릴게요. 번호 말고 같이 가주라. 나는 그렇게 말하고 수주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숨을 내쉬었다. 그날 밤은 뒤척이지 않고 편안하게 잠들었다. 문제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무언가 딸깍하고 제자리를 찾았기 때문이었다. 문 앞에서 서성이는 건 이제 그만. 아침에 우리는 함께 시내로 향했다. 어두운 문이 달린 건물, 강태욱 법률사무소라는 명패, 복도의 감도는 종이와 커피 냄새. 비서가 고개를 들어 우리를 맞았다. 나는 중요한 대화를 앞두고 옷깃을 여미듯 목에 진주 목걸이를 고쳐매고 문손잡이를 잡았다. 강태욱 변호사는 60대쯤 되어 보이는 차분한 눈빛과 머릿속을 빠르게 정리해주는 목소리를 가진 남자였다. 우리는 마주 앉았고 그는 노란색 메모장을 펼쳤다. 단계별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금요일까지 조금만 해서 시작해 하루만 쓰는 카드, 세일과 긴급한 필요에 대해 이야기했다. 야간 ATM, 사본, 카드 정지, 접근 권한 복구 요구, 그리고 이제 나에 대한 성년 후견 신청 의도까지. 그는 빠르게 메모하며 몇 차례 날짜와 금액을 확인했다. 지출 관련 서류는 있습니까? 2년간의 명세서와 은행에서 받은 상세 보고서가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아드님이나 며느님에게 카드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서류에 서명하신 적이 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카드 사본을 만드는 것을 허락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는 펜을 내려놓고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여사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가족 내 경제적 학대입니다. 이건 과격한 표현이 아니라 법적인 규정입니다. 여기에는 민사적인 부분과 형사적인 부분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두 방향 모두로 진행할 겁니다.
어떻게 진행되나요? 나는 명확한 동사들 덕분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며 물었다. 첫째, 여사님의 정보에 대한 모든 접근을 차단합니다. 둘째, 성년 후견 문제를 해결합니다. 법원이 즉시 여사님께서 명확한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합리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할 겁니다. 셋째, 모든 남용 사례를 완벽하게 기록합니다. 상점의 CCTV 영상, 단말기 로그, 온라인 구매의 IP 주소를 요청할 겁니다. 넷째,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를 시작합니다. 다섯째, 신용정보원과 수사기관의 신고서를 제출할 겁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나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쓰며 물었다. 제 수임료는 착수금으로 약 450만 원입니다. 약 3, 800만 원에서 4, 0만 원의 반환을 목표로 하는 것을 고려하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비용입니다. 나는 그날 바로 계약서에 서명했다. 손은 떨리지 않았다. 마음속에 기둥이 생기니 종이 따위는 두렵지 않았다. 그 후 일주일은 낯설지만 필요한 분주함 속에서 흘러갔다. 강 변호사의 사무장이 내게서 명세서를 받아갔다. 우리는 주요 페이지를 복사하고 위임장을 작성하고 정보 요청서를 발송했다. 나는 그의 사무실 회의실에 앉아 두꺼운 유리잔에 담긴 진한 차를 마시며 오랫동안 희생자가 아닌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기분을 느꼈다. 두 번째 만남에서 강 변호사는 내 앞에 깔끔한 서류철을 놓았다. 소식이 있습니다. 불쾌하지만 중요한 소식입니다. 여사님의 카드 외에도 여사님의 개인정보로 개설된 신용카드가 3개 더 있습니다. 모두 아드님 댁 주소로 되어 있고요. 합산 채무액이 200만 원이 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손가락 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여사님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주소, 때로는 휴대폰 접근 권한까지요. 저희는 이 모든 것을 사기로 이의를 제기할 것이지만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는 즉시 신용정보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분쟁 중인 계좌로 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그날 바로 강 변호사는 경찰에 제출할 고소장 내용을 불러주었다. 개인정보를 이용한 사기, 부당한 신용상품 개설, 가족 내 경제적 학대. 이제 어떻게 될까요? 내가 물었다. 아드님께서 통지를 받고 아마 연락해서 좋게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제 조언은 저 없이는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거나 약속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는 옳았다. 금요일 저녁 전화벨이 울렸다. 엄마,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은행이랑 신용정보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내 돈을 지킨 것뿐이야, 민준아. 저희를 사기꾼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는 갑자기 자신의 말의 모순을 깨달은 듯 말을 더듬었다. 우린 가족이잖아요. 모든 건 다 엄마가 아시는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고요. 아니,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일어났어.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한 푼도 빠짐없이 다 갚을게요. 제발 이걸 법정 싸움으로 만들지 마세요. 거의 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무슨 수로 갚을 거니? 내 이름으로 된 카드비까지 합하면 더 될 텐데. 침묵. 그리고 짧고 건조한 대답. 찾을 거예요. 대출을 받든 물건을 팔든 어떻게든 할게요. 먼저 한 가지만 하렴. 거짓말부터 멈춰. 나는 그의 숨소리를 들었다. 어릴 적 시험을 앞두고 불안해하던 그 숨소리. 하지만 지금 그는 42살이고 불안이 아닌 분노를 키우고 있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엄마, 고소 취하하세요. 부탁이에요. 안 돼, 민준아. 침묵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목소리도 마찬가지였다. 그럼 잘 들으세요. 고소 취하 안 하시면 저희도 성년 후견 신청할 거예요.
엄마가 결정을 내릴 능력을 상실했다는 걸 증명할 거라고요. 엄마가 이상하게 행동한다고 증언해줄 사람들도 찾을 거고요. 어떤 사람들? 나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침착하게 물었다. 이웃이든, 가게 주인이든, 누구든지요. 다들 엄마가 의심이 많아졌다고 생각해요. 법원이 판단하겠지. 전화가 끊겼다. 나는 수화기를 든 채 앉아 있었다. 처음으로 떨림이 아닌 단단함을 느꼈다. 마치 가슴속에 보이지 않는 지지대가 켜진 것처럼. 나는 전화를 내려놓고 강 변호사의 서류철로 손을 뻗어 압박 시 대응 계획 페이지를 넘겼다. 그리고 전화, 말, 방문 등 모든 것을 항목별로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 후로는 대화가 아닌 축축한 안개처럼 무겁고 끈적한 압박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전화였다. 번호가 계속 바뀌고 목소리도 달라졌지만 내용은 한결같았다. 애원하거나 겁주거나 부끄러움을 주려는 것. 나는 자동응답기를 켜고 모든 것을 녹음하기 시작했다. 강 변호사가 가르쳐준 대로 시간, 발신자, 내용, 어떤 말로 압박했는지를 기록했다. 그 다음에는 방문이 시작되었다. 민준이는 여러 시간대에 찾아와 집요하게 문을 두드리며 그저 조용히 얘기하고 싶다고 소리쳤다. 나는 문 뒤에 서서 떨림을 감추기 위해 소리내어 숫자를 셌다. 하나, 둘, 셋. 그의 발소리가 계단 아래로 사라질 때까지. 수진이는 다른 방식을 썼다. 지인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들을 보내 택배 영수증에 서명을 해달라거나 잠시 휴대폰을 빌려달라거나 민준이에게 서류를 전해달라고 부탁하게 했다. 매번 그들의 목소리에는 그게 뭐 어렵다고 그러세요? 좋은 분이시잖아요. 와 같은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나는 변명 없이 짧고 단호하게 안 돼요. 라고 말하는 법을 배웠다. 며칠 후 현관 앞에서 남들이 들으라는 듯한 대화가 시작되었다. 내가 베란다에서 난초에 물을 주고 있는데 아래에서 들려왔다. 저 집이 아들 고소한 집이래. 쯧쯧. 저 나이 되면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경우가 많지. 우리 할머니도 이상한 소리 하셨어. 누군지 모를 목소리에 나는 물뿌리개를 놓칠 뻔했다. 그 말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기 때문이었다. 누군가 틈새에 쓰레기를 쑤셔 넣듯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다. 저녁에는 차에서 붉은색 긁힌 자국을 발견했다. 빗돌게 쓰인 인색한 미친 할망구. 나는 가로등 불빛에 반짝이는 페인트를 보며 생각했다. 쇠가 아니라 인간성이 얼마나 빨리 가라앉을 수 있는지에 대해. 나는 강 변호사가 시킨 대로 사진을 찍고 시간을 기록한 뒤 은경 씨에게 전화했다. 혜숙 씨, 혼자 있으면 안 돼요. 그녀는 긴 말 없이 말했다. 가방 싸서 갈게요. 그녀는 거실 간이 침대에서 잤고 집에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무서운 일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말없이 차를 따라주고 접시에 빵을 놓아주고 말 대신 어깨에 손을 얹어주는 사람이 곁에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시계처럼 모든 것을 기록했다. 전화, 문 두드리는 소리, 창밖의 대화, 심지어 누군가 거칠게 숨만 쉬다 끊는 전화까지. 새벽 3시, 전화벨이 경보처럼 울렸다. 나는 얼떨결에 수화기를 들었고 손수건으로 입을 막은 듯한 수진이의 목소리를 들었다. 만족스러우시겠네요. 김혜숙 여사님. 더러운 돈 때문에 가족을 망가뜨리고 계시잖아요. 내 돈이야.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침착하게 말했다. 여사님 남편이 정직하게 번 돈이라고요. 그녀는 비웃었고 그 웃음은 차가웠다. 이웃들한테 물어보세요. 그 양반이 밤에 뭘 하고 다녔는지. 그녀는 전화를 끊었고 나는 수화기를 든 채 남겨졌다. 남편 지훈의 단정한 셔츠, 일터에서 돌아올 때 풍기던 종이와 거리의 냄새, 집 대출금을 갚기 위해 푼돈을 세던 그의 모습이 떠올랐다. 나는 의심 때문이 아니라 분노로 떨렸다. 상처를 주기 위해 죽은 사람의 기억까지 파헤쳐야 할 정도로 타락할 수 있다니. 믿지 마세요. 은경 씨가 옆에 앉았다.
그냥 여사님을 죄책감에 못 박으려는 또 다른 모실 뿐이에요. 아침에 나는 서류철을 들고 강 변호사를 찾아갔다. 거기에는 사진, 자동 응답기 녹음, 방문 목록이 담겨 있었다. 그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그대로입니다. 정신적 변화에 대한 전설을 만들고 우연한 사람들에게서 증언을 모으고 소문을 사건에 끌어들이는 것이 그들의 단골 수법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기록하고 거리에서 논쟁하지 않고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압박의 증거로 자료에 추가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증거를 수집했다. 요청에 대한 첫 답변들이 도착했다. 내 카드가 사용된 몇몇 상점에서는 CCTV 영상이 확보되었다. 영상에는 수진이가 카드를 건네고 영수증에 서명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들의 아파트 주소와 일치하는 IP 주소에서 이루어진 온라인 구매 로그도 있었다. 기술적인 기록들, 보고서처럼 건조했지만 나에게는 한 모금의 공기와도 같았다. 내 기억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현실이었다. 다음 단계는 이렇습니다. 강 변호사가 말했다. 의료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주치의에게서 소견서를 받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인지장애가 없다는 정신과 소견서도요. 나는 건강하다가 아니라 도장이 찍힌 서류가 필요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나를 진료해온 동네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고 날짜와 순서에 대한 이상한 질문에 답하고 시계를 그리고 단어를 외웠다. 15년 동안 나를 봐온 김 원장님은 간호사와 눈을 마주치고 미소 지었다. 김혜숙 여사님, 연세에 비해 아주 훌륭한 결과입니다. 기억력도 좋으시고 반응도 빠르시고 불안감은 있으시지만 치매나 그와 유사한 증상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저녁에 은경 씨와 부엌 식탁에서 서류를 정리하다가 나는 문득 내가 숨을 더 깊이 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명확해졌다. 그들은 나를 구부리려 했지만 나는 비명이나 소란이 아닌 이 깔끔하고 거의 사무적인 작업으로 다시 폈다. 한 줄 한 줄, 도장 하나하나. 하지만 다음 날 우편함에는 하얀 봉투의 무거움, 소환장이 들어있었다. 명확한 날짜, 화요일, 3월, 법정 호수, 판사의 이름, 지참해야 할 서류 목록. 나는 우편함 앞에 서서 그 글자들을 읽으며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넘어야 할 경계선이라는 것을. 나는 문을 닫고 소환장을 식탁에 올려놓은 뒤 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왔어요. 날짜가 잡혔어요. 훌륭합니다. 그는 마치 병원 예약에 대해 이야기하듯 차분하게 말했다. 그럼 이제 본 게임을 시작하죠. 내일 오전 10시에 제 사무실에서 뵙겠습니다. 증거 하나하나를 짚어보죠. 그는 말을 하다 잠시 멈췄다. 그리고 여사님께 많은 것을 설명해 줄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소식이죠? 내가 물었지만 그는 이미 사무적인 톤으로 돌아가 있었다. 내일 말씀드리죠. 김혜숙 여사님. 서류를 직접 보시는 게 낫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오랫동안 정적 속에 앉아 있었다. 싱크대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다. 때로는 가장 무서운 것이 법원이나 소환장이 아니라 검은 자루 속에서 바스락거리는 미지의 무언가가 담긴 내일 말해주겠다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침에 나는 10시 5분 전에 강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다. 시간을 조금 앞서가면 숨쉬기가 더 편했다. 그는 접견실에서 나를 맞아 회의실로 안내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은행 거래 내역, 비디오 녹화, IP 및 로그, 의료 소견서, 진술서 등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맨 위 서류철에는 성년후견 신청 기각이라고 큰 글씨로 쓰여 있었다. 시작하죠. 그가 내가 가까이 앉도록 고갯짓하며 말했다. 보시다시피 세 곳의 상점에서 며느님께서 여사님 카드로 결제하는 비디오 녹화가 확인되었습니다. 타임코드는 명세서와 일치합니다. 다음은 온라인 구매입니다. IP 주소는 그들의 아파트와 업무용 기기로 연결됩니다. 야간 인출, 카드 사용 단말기는 그들의 집 근처와
평소 이동 경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는 서류철을 넘겨 새로운 출력물을 보여주었다. 건조한 글줄, 숫자, 주소. 진실을 지탱하는 사소한 것들이었다. 의료 서류는 완벽합니다. 그가 말을 이었다. 주치의 인지 기능 테스트, 김 원장님의 소견서. 연령에 따른 정상 범위, 치매나 인지장애 징후 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소식은요? 나는 속이 팽팽하게 긴장되는 것을 느끼며 물었다. 강 변호사가 다른 얇은 서류철을 밀어주었다. 여사님의 사건으로 인해 더 광범위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유사한 사례가 3건 더 발견되었습니다. 노인 여성들이 점차 돈에 대한 접근 권한을 넘겨주다가 이를 멈추려 하자 성년후견 신청으로 압박을 받은 경우입니다. 똑같은 압박 수법, 똑같은 나이, 의심이라는 표현, 동네 사람들에게서 증언을 모으려는 시도까지. 이것은 법정에서 중요합니다. 전형적인 패턴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서우면서도 안도가 되었다. 우리만 이런 일을 겪은 게 아니라는 사실에 무서웠고, 내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했다. 우리는 졸업식에서 시를 낭송하듯 증언을 연습했다. 영웅적인 태도 없이 명확하고 차분하게 날짜별로. 강 변호사는 질문하고 말을 끊고 표현을 바로잡았다. 내가 감정에 휩쓸릴 때마다 그는 어디서, 언제, 얼마, 어떻게 알았는지, 어떻게 조치했는지라는 항목으로 나를 되돌려 놓았다. 우리는 30만 원만 빌려줘에서부터 그의 서류철에서 처음 본 내 정보로 개설된 3개의 신용카드, 200만 원이 넘는 빚까지 모든 것을 훑었다. 상대 측 증인을 예상해야 합니다. 그가 말했다. 여사님이 의심이 많아졌다고 말하는 호의적인 이웃 2명이겠죠. 그들과 논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서류가 있고 그들에겐 말이 있습니다. 판사들은 서류를 좋아합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문득 명절을 앞둔 것처럼 집을 정리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액자의 먼지를 닦고 난초에 물을 주고 식탁보를 바로잡았다. 은경 씨가 힘내라며 파일을 가져왔다. 주전자를 올리고 우리는 중요한 무언가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하려는 듯 말없이 작은 조각씩 먹었다. 그날 밤은 놀랍도록 편안하게 잠들었다. 아침에는 검은색의 단순한 원피스, 목에는 진주 목걸이, 머리를 단정히 빗고 서류는 가방에, 신분증은 떨리는 손으로 찾지 않도록 바깥 주머니에 넣었다. 계단에서 이웃 아주머니를 만났다. 그녀는 평소에 수다 없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소문이 그녀에게까지 닿았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끼어들지 않을 것이고 그건 다행이었다. 법원 건물에서는 종이와 광택제 냄새가 났다. 우리는 강 변호사와 조금 일찍 도착했다. 은경 씨는 복도 끝에 조용히 앉아 마치 성당에 앉은 것처럼 가방 위에 손을 모았다. 나는 문에 붙은 명패, 서류철을 든 사람들, 너무 크게 똑딱거리는 시계를 보며 생각했다. 40년 동안 지훈과 나는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 우리 집을 지었는데 이제 나는 여기 서류 위에 적힌 낯선 이들과 내 이름들 사이에 서서 돈뿐만 아니라 나 자신으로 남을 권리를 지켜야 했다. 민준이는 수진이 그리고 비싼 정장을 입은 젊은 변호사와 함께 왔다. 그는 시선 대신 서류철을 들고 있었다. 민준이는 나를 힐끗 보고는 바로 시선을 돌렸다. 수진이는 마치 사교 모임에서 만나듯 차분하고 심지어 냉정한 예의를 갖추고 시선을 마주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가슴이 졸아들었지만 나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준비되셨습니까? 강 변호사가 조용히 물었다. 준비됐어요. 나는 처음으로 그 말을 스스로 믿으며 말했다. 서기가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성을 불렀다. 법정은 작았고 위쪽 창문에서 빛이 들어왔다. 판사는 똑바로 앉아 있었고 얼굴은 평온했다. 그는 엉킨 실타래를 끊지 않고 풀어내는 데 익숙한 사람의 손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고 서류들이 각자 앞에 놓였다. 서기가 신분증을 확인했고 녹음기가 딸깍 소리를 냈다.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우리를 보며 말했다. 양측 심리 준비되셨습니까? 네, 강 변호사가 말했다. 네라고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맥박이 손가락 끝에서 울리는 것을 느꼈다. 판사가 우리 서류철을 들고 첫 장들을 넘기다가 명세서에서 멈추고는 나에게 시선을 옮겼다. 김혜숙 씨, 서면 진술에 덧붙일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숨을 들이마시고 우리가 연습한 첫 문장을 말하기 위해 입을 열었을 때 맞은편 줄에서 민준이가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의 변호사가 그의 팔꿈치를 건드렸고 수진이는 살짝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판사가 갑자기 야간 인출 기록이 있는 페이지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조용히 말했다. 그럼 순서대로 하죠. 먼저 영상 자료부터 보겠습니다. 화면이 판사 쪽으로 돌아가고 법정의 불이 약간 어두워졌다. 회색 사각형 위로 계산대 앞 수진이의 얼굴이 돋보기로 들여다보듯 선명하게 떠올랐다. 나는 뒤에 앉은 은경 씨가 거의 들리지 않게 숨을 들이마시는 것을 느꼈고 내 안에서는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가 철컥하고 울렸다. 판사가 말했다. 영상 시청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주목해 주십시오. 그 순간 뒤쪽 문이 조용히 열리고 봉투를 든 사람이 들어왔다. 서기가 그를 맞으러 일어섰다. 판사가 시선을 들었고 나는 그의 표정을 보고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무언가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서기는 판사에게 봉투를 건넸다. 그는 서류 한 장, 두 장을 빠르게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자료에 첨부합니다. 은행 확인서와 IP 추적 결과입니다. 그가 화면으로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계속하죠. 우리는 계산대 영상, 영수증 테이프, 카드를 대는 수준이 내 명세서와 일치하는 타임코드, 그리고 그들의 주소에서 발송된 신용카드 신청서, 같은 기기에서 사용된 로그인 기록 스크린샷을 보았다. 서기는 의사의 소견서를 낭독했다. 연령에 따른 정상 범위. 김 원장님의 서명과 병원직인 강 변호사는 금요일까지 조금만이 어떻게 상시적인 카드 접근으로 변질되었는지, 사본과 야간 ATM이 어떻게 등장했는지, 그리고 내 개인정보로 어떻게 이 200만 원이 넘는 신용카드 3개가 추가로 발급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마침내 안 되라고 말했을 때 모든 것이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항목별로 설명했다. 민준이의 변호사는 구두 합의, 가족관계, 노년의 성격 변화를 주장하며 내가 의심이 많아지고 사소한 일로 다툰다고 말하는 두 사람을 증인으로 불렀다. 판사는 조용히 듣고는 서류를 요청했지만 그들에게는 서류가 없었다. 그는 내게 고개를 돌렸다. 덧붙일 말씀 있습니까? 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저는 그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판사는 서두 없이 칼로 자르듯 명확하게 판결을 내렸다. 성년 후견 신청은 전부 기각한다. 피신청인의 자금에 대한 접근 권한 남용 사실을 인정한다. 신청인 박민준과 이수진은 약 800만 원 및 이자, 그리고 피신청인의 소송 비용을 반환할 것을 명한다. 피신청인의 정보로 개설된 신용카드 계약은 무효로 하고 관련 채무를 피신청인의 기록에서 삭제한다. 1년간 직접적인 접촉을 금지하며 모든 연락은 대리인을 통해서만 할 것을 명한다. 체계적인 가족 내 경제적 압박이 확인되었습니다. 판사가 이미 인간적인 어조로 덧붙였다.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려는 신청인의 조치는 합리적이고 시의적절했습니다. 나는 승리감 대신 긴 여정을 마친 후에 따뜻한 피로감을 느꼈다. 법원 문 앞에서 강 변호사가 말했다. 돈이 바로 돌아오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저희가 지켜볼 겁니다. 은경 씨는 어른들이 그렇듯 말없이 어깨를 한번 다독이며 절제된 포옹을 해주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오랫동안 처음으로 그저
내 난초와 주전자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 후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매달 고지서처럼 정확하게 돈이 입금되었다. 강 변호사는 이행 상황을 직접 추적했고 며칠이라도 연체되면 전화를 걸었다. 나는 일상의 자질구레한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 차에 긁힌 자국을 수리하고 낡은 현관 매트를 버리고 줄무늬가 있는 새 것으로 바꿨다. 커튼을 새로 달고 창문을 삐걱 소리가 날 때까지 닦았다. 하루하루 집은 다시 나의 것이 되어갔다. 그 몇 달 동안 강 변호사와 나는 물론 자주 만났다. 일, 서류, 보고서. 그리고 점차 대화는 법정 이야기만으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다른 도시에 사는 장성한 자녀들에 대해 이야기했고, 나는 지훈과 우리의 첫 주전자, 그리고 집 대출금을 마지막으로 갚던 그날 저녁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는 내 베란다에 앉아 있었다. 그는 내가 어떻게 부겐빌레아를 그렇게 잘 키우는지 물었고, 나는 미소 지었다. 인내와 보살핌이죠. 인생의 모든 것이 그것에 달려 있어요. 그는 별일 없이도 들르기 시작했다. 서류 하나를 보여주러 왔다가 차 한 잔과 책 이야기에 머물렀다. 어느 가을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릴 때 그는 내 손을 잡고 아주 간단하게 말했다. 해숙 씨 옆에 있으면 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조금 더 오래 머물러도 될까요? 우리는 봄의 작은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했다. 나는 밝은색 정장을 입고 그는 늘 입던 단정한 정장을 입었다. 은경 씨가 내 증인이었고 강 변호사의 동생이 그의 증인이었다. 거창함은 없었다. 입구에서 찍은 사진 2장, 새종이처럼 매끈하고 단순한 결혼반지. 그는 자신의 책과 화분 몇 개를 우리 집으로 옮겨왔다. 우리는 지훈의 서재를 공동 서재로 바꾸고 따뜻한 갓이 달린 스탠드를 샀다. 저녁이 되자 우리 집은 더 환해졌다. 그는 다른 일에도 착수했다. 가족에게 압박받는 노인들을 돕기 시작했고 매번 얇은 서류철을 집에 가져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또 한 분의 여사님을 나이 때문에 이상해졌다고 설득하려 드네요. 구해드려야죠.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구해냈다. 그는 법정에서, 나는 재판 후 사람들을 위해 파일을 구웠다. 우리가 결혼하고 반년쯤 지났을 때 민준이에게서 한 번 전화가 왔다. 나는 첫마디에 그의 목소리를 알아차렸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피로감. 엄마, 안 되는 거 알지만 그냥 이 말만 하고 끊을게요. 미안해요. 저 수진이랑 이혼해요. 그녀는 다른 남자에게 떠났다.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엄마도 없다. 명치 끝이 욱신거렸다. 연민이 아니라 기억 때문이었다. 내가 신발끈을 묶어주던 그 아이. 나는 어른 여자들이 모든 것을 결정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답했다. 민준아, 널 용서했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순 없어. 용서가 있는다는 뜻은 아니니까. 그리고 다시 지갑을 열어준다는 뜻은 더더욱 아니야. 네가 변한다면 언젠가 다시 얘기할 수 있겠지. 하지만 돈 얘기는 아니어야 할 거야. 그는 침묵하다가 한숨을 내쉬고는 이해했다는 듯 전화를 끊었다. 그것은 정직했다. 각자 자신의 길을 가게 된 것이다. 1년 후 어느 날 아침잠에서 깨어 내가 가볍게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것이 완벽해져서가 아니라 나의 안위가 은과 나란히 제자리를 찾았고 더 이상 남의 탐욕이 내 어깨를 짓누르지 않기 때문이었다. 나와 남편은 커피를 내리고 신문 사설에 대해 토론하고 식물에 물을 준다. 주말에는 은경 씨가 들러 동네 소식을 전해주고 자신의 요가 실수를 보며 웃는다. 가끔 남편의 아이들이 와서 시끌벅적하게 공기를 흔들고 책장에 재미있는 엽서를 남기고 간다. 나는 이른둘의 간단한 진리를 깨달았다. 경계를 세우고 자신을 선택하는 데는 결코 늦은 때란 없다는 것을. 이것은 영웅적인 행동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질서에 관한 것이다. 존엄성도 깨끗한 그릇, 나쁘든 고지서, 필요할 때.
철컥하고 잠기는 현관 자물쇠처럼 일상의 일부라는 것이다. 나는 많은 돈을 잃었고 아들을 거의 잃을 뻔했다. 하지만 나는 집과 편안한 잠과 나를 자원이 아닌 한 인간으로 봐주는 사랑에 대한 권리를 되찾았다. 만약 교훈을 원한다면 이렇게 말하겠다. 경계 없는 사랑은 혈연을 시장으로 만들고 악에 없는 경계는 고독을 새로운 시작을 만들 수 있는 고요함으로 바꾼다.